네, 뉴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할 촌철살인의 농객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효훈 전 MBC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추미애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예, 뭐 당에서 뽑혔으니까 뭐 나중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이것이 뭐 이제 굉장히 이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명심을 뭐 거슬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상은 하셨어요, 원래? 우원식과 추미애 중에서 누가 될 것 같다. 저는 예상을 안 합니다. 예상은 안 하세요? 아니 발표 순간에 뭐 순간 네. 정적이 흘렀다는 거 보니까 정적이 흘렀다. 예. 뭐 되게 누가 됐다 그러면 이쪽 저쪽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순간 이게 뭐지? 하고 네. 다 정적이 흘렀다는 거 보니까 네. 뭐 거기서 다 예상을 못했구만. 뭐. 누가- 우원식 의원도 놀랐대요. 그러니까 아. 본인도 놀랐다 그러고. 그 순간에 우원식 의원도 깜짝 놀랐다고. 누가 뽑은 건지를 이제 명확히 해야 되는, 이거는 이제 당선자들,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죠. 그렇죠. 그 민주당 당선자들이 한 거죠. 네. 당선자들이 당선 이제 22대 국회에서의 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를 뽑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과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맞득치는 않은데요.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뜻과 다르다, 또는 강성 지지자들 이꼬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명심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추이를 쭉 보면, 언론에서 나왔던 추이를 보면 추미애가 될 것이다. 명심이 추미애니까. 그리고 당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확실하다. 이게 민주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막상 되고 나니까 보수든 진보든 간에 뭐 이게 이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처음에 이런 국회의장 선거 나올 때 기사 때부터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뭐 일주일 전, 보름 전부터 계속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던데, 이 사람들이 당선자들에게 전수조사라도 하고 전화라도 한 50명한테라도 돌려보고 이런 기사를 쓰나. 저는 뭐 탐사보도 기자 출신이어서 이 정치부 기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두 곳에 전화를 해보고, 본인들 친한 의원들이나 당선자들에게 전화해보고,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보고, 그리고 유튜브 한두 개 보고, 그리고 기사를 쓰면서 명심 운운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명심 이꼬르 극렬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들, 얘들이 민주당을 100% 어떤 전체주의 정당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식으로 쭉 몰아갔었단 말이지. 쭉 몰아갔어. 쭉 몰아갔다가 이들의 말대로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외의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으니 민주당은 살아있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적이네. 민주적이네. 본인들 평가에는 우원식이랄지 다른 국회의장 후보가 됐으면 이건 민주적이었던 거잖아. 원래 본인들의 주장에는. 근데 그런 주장은 안 나오더라고. 이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좀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우원식? 그래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거기예요. 우원식이나 추미애나 뭐 친명 비하인데, 이 당선자들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당선자들이 볼 때 예. 그 추미애가 될 것 같아. 대세야. 네. 압도적으로 될 것 같아. 예. 근데 우원식은 인간관계 좋았다면서요. 네. 두루두루 친하고 뭐 네. 전에 그 원내대표에서 고생도 하고 그랬으니까, 에이 나 하나 좀 찍어줘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뭐 농담처럼 제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예. 뭐 여러 가지 했을 텐데, 예. 이런 생각 좀 했던.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 추미애 대세 명심 이러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다, 무슨 개딸들의 뭐 정당이다, 뭐 사당화됐다, 이재명이는 이제 여의도 대통령에서 오만함에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오만하고 프레임을 씌웠어. 예. 그래서 오늘은 뭐로 가냐면 분열, 비문과 친문, 비명과 친명.
친명과 친분의 어떤 뭐 갈등인 것처럼 이게 자꾸 이거 프레임을 보려고 하는데 좀 얘기 좀 길어졌는데 전 이렇게 봅니다. 네. 하나는 이거 들면 민심 당심은 뭐냐면 강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쪽에 그 당 대표든 국회의장이든 왜냐하면 총선 민의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어떤 일탈 폭주를 견제해라. 그러려면 강한 야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거.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떤 보수 정당에 개혁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질인 멸렬하고 그다음 무기력한 그 트라우마. 그래서 180점 만들어줘 봐야 쟤들 란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고 그 불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게 아직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전임 김진표 의장이나 박병성 의장에 대한 나 저 국회의장이니까 난 지금 점잖게 난 중립 여야 합의 오세요. 합의 안 하면 난 못해. 난 중립이야. 네. 라고 하니까 답답. 응? 이거를 추다르크 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런 민심이었고 그래서 그 민심이 추미애 쪽으로 확 쏠렸던 것 같은데 민심대로 안 되니까 지금 화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우원식 의원을 하여간 7표든 9표든 뭐 한 자리 숫자인 거는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당선시켰을까요? 아니 저는 지금 기사들 지금 뭐 오늘 아침 것들 확인해 보면 뭐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역풍.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후보들을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후보직 사퇴하면서 마치 뭐 이재명 대표가 움직여서 추미애 후보의 승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서 역풍을 맞은 것처럼 또 이제 언론들이 쓰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예. 저는 사실 처음부터 뭐 명심 이꼬르 추미애 후보 이렇게 프레임을 짰던 것들이 언론의 어떤 이거 뭐라 언론이 짠 거죠. 소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소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 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예. 사실 그러면 우원식 의원은 그러면은 친명이 아니냐? 우원식 의원이 뭐 반명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원식 의원이 당 안에서 뭐 울지로위원회라든지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근데 약간 그런 뭐 언론의 언론의 선거 대책위원장이었잖아. 대선 캠프 때. 맞습니다. 2021년에. 맞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에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이러면 이런다고 프레임, 저러면 저런다고 프레임, 이래도 프레임 저러니까 다 이제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게 아주 일상화됐어 아주. 저는 약간 좀 심하게 말하자면 언론에서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맞아요.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 좋아하시는 그 네. 일본 만화라든지 여러 네.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나오는 세계관인데 윤석열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이재명과 같이 굉장히 이제 친명이고 그리고 네. 그들이 승리해야 세상이 승리한다. 그리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비이성적으로 극렬 분자들이야. 맞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예, 위험해. 근데 일부 민주당원들이 너무 밀어붙여서 문제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균형을 잡고 있고 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야. 근데 그렇게 이제 이분법을 근데 그게 그렇죠, 사안이나 정책마다 굉장히 다를 텐데 그 프레임 하나만 가지고 심지어는 한겨레 경향도 계속 정치부들이 그러니까.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언론이 취재는 했나?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발언은 며칠 전에 들은 발언은 우원식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청와대 행정관을 했었고 아주 오랫동안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었던 아주 그 중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었던 지금은 어디에 공공기관장으로 가 있는 분이에요. 한 민주당 생활 한 30년 했지. 예? 근데 물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는 우원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투표날 한 3, 4일 전에 들은 건데, 다양하게 하여간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취재는 해봐야 되지 않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추미애 전 장관이 떠나 있었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마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는? 뭐 앞에 다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이런 걸 통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점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하더라. 네, 그런 얘기 정도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언론 보도도 그런 네. 점에 있어서 좀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게 우원식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던 거잖아요. 애초에 그 우원식 의원도 그 우원식 의원을 한번 밀어보자라고 하는 그 코어가 되는 이제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당선인들 네. 중에서 네. 그분들이 할 말이 생기게 된 계기는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와서 네. 예를 들면은 이 정성호 의원에게 가서 뭐 예를 들면 나오지 말라고 했다든가 또 이제 조정식 의원이 이 소위 말하는 단일화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원식 의원 쪽에서 야 이거는 과하지 않느냐. 어쨌든 국회의장이라는 거는 의원들이 자기들의 입법부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 건데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쨌든 당의 원내대표긴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선수가 이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6선 5선의 사람들인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모양새 자체가 또 국민 여론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자체가 그런 모양새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는 그림으로 가는 것은 과하지 않아? 이런 얘기로 당선인들에게 어필을 한 것이고 그게 일부 표심에 영향을 미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의원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 네. 사실은 지난주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근거가 뭐냐면 캐릭터인데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조직적인 배경이 있는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을지로 의원 활동도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조직으로 따지면 민평련 활동도 그런 거고 더 좋은 미래하고 함께한 것도 그런 거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활동한 사람들은 대개 우원식 의원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우원식 의원이 함께 우리랑 한 사이야. 근데 반대로 추미애 당선인은 뭐가 있냐면 언제나 혼자 해요. 네.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때도 그런 거고 사실. 스타성. 그렇죠. 장관 때도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엊그제 유인태 전 이제 수석도 얘기한 건데 전 사무총장.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한나라당 시절에 본인이 환노위원장 할 때 그때는 또 환노위 문 걸어 잠그고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한나라당이랑 같이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켜가지고 그때 누가 그걸 통과시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실은 본인의 자체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으로 사실 이제 움직인 건데 그때 팀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이 활동을 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거나 이런 관계들은 없는 거죠 또. 그래서 지지자들은 추미애 당선인이 이 장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하고 징계하고 막 이랬으니까 대통령 국회의장으로서 한번 혼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새롭게 당선된 사람들 초선에 해당하는 초선이 될 당선인들한테 문자도 막 보내고 강하게 압박을 해서 초선인 분들은 아마도 추미애 당선인을 그래도 많이 좀 지지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추정입니다만 재선 이상의 좀 국회에서 많이 이제 좀 활동을 했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와중에 우원식 의원 지지하는 쪽에서 봐봐 요런 좀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좀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정리하고 요런 그림은 나중에 부담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논리가 일부 먹힌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80대 89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이 스코어가 그러면 사실 추미애 당선인도 80표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런 이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이게 다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이게 명시민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성향과 선거 구도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사안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만약에 추미애가 됐다면 밀어붙였을 텐데 쉽게 말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그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비슷하게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별로 봤을 때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은 추미애랑 뭐 다르게 행동할까? 아니면 비슷하게 행동할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는데 하나는 국회의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김진표 시즌 2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만 그 이렇게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 거는 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강하게 맞서라. 맞설 사람이 누구냐? 이게 민심이라고 보고요. 그 민주당은 요번에 이게 왜 민주당 지지자 국민들이 화가 나는지는 제대로 알고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어요. 예. 예,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도 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추미애 국회의장이 만약에 됐다면 추미애 국회의장도 뭐 못지않은 강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주당한테 불러올 어떤 그러면서 이렇게 전국을 만든 어떤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방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어떤 정국이나 형국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적당한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일이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100대 0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1대 49만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강 부딪히고 그러면은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 그리고 사감이 좀 있어요. 추미애와 윤석열 또는 추미애와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단들 사이에 또 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직권 상정하는 게 사감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면서 그렇죠. 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으로 이게 변질이 돼버리면 최상병 특검의 본질 또는 김건희 특검의 본질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치의 사법화? 그렇죠. 그 뉘앙스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윤석열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형국, 그 강대강으로 부딪힐까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뭐 국회의장이 되면 그런 이른바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거든요,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중간에 미안한데 예. 이게 궁금해지긴 저도 사실 어떻게 솔직히 얘기하면 추미애가 됐으면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 되면 대통령하고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없잖아. 그때 표정이 어떨까? 그게 궁금해서. 조국 때랑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썩소를 짓겠지 뭐. 썩소.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이거고 정치는 아니죠. 썩소를 짓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뭐 궁예 관시법처럼 여러 가지 사적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부에서 기사를 쓸 거고 그걸로 물타기를 하고 소음을 일으킬 거거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의 본질이나 김건희 특검의 본질은 다 흘려버릴 거란 말이야. 흐려버릴 거란 말이야. 본질은 사라지고. 그렇죠. 본질은 사라지고 곁가지 이거 같은 그 말초신경적인 여기에 다 얽매게 되고 그러죠. 그렇지. 저는 추미애 당선자가 이제 국회의장 후보죠. 민주당 후보죠. 정확하게는. 되셨어도 그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이 정책들을 잘 상정하고 잘 처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지금 당선자들의 지금 80대 89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선자들이 아무래도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것은 우원식 의원도 저는 그동안 활동해 온 걸 보면 그 당의 무슨 당론하고 다르게 간다든가 그런 아니에요. 위험성을 그동안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그 당론으로 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차피 안정적으로 할 것이고 그 외에 사실 민생 법안이라든지 을지로위원회에서 하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초선들 중에서 민평연이나 을지로위원회 소속돼 있다라고 뭐 이렇게 분류된다라는 분들이 한 50여 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자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지금 언론 보도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이제 상대편은 좀 단순하게 보잖아요. 우원식 의원 그래도 온건파에서 다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원식 그러면서도 아니야 우원식 의원도 그렇게 온건한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러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우원식 의원이 협상해야 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상하는 스타일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과거에 원내대표 했을 때 보면은 예. 그 당시에 원내대표 했을 때 상대했던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협상할 때는 협상을 한다. 그런데 강단이 필요할 때는 강단 있게 나가는 스타일인 것도 맞아요.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 단식했잖아요. 예, 단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양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분은 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추미애 당선인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가령 뭐 통제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강경일변도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한 평가가 있거든요. 과하지. 예. 이분도 제가 볼 땐 법무부 장관 할 때 예. 어느 시점 이후에 사실은 막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강하게 나간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 민주당 사람들이 모아놓고 괴롭히고 욕한 거잖아요. 사실 추미애 장관 왜 안 하냐. 그 한동훈 그 당시에 그 검사에 대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감싸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뭔가를 해야 되고 감찰을 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고 했던 그 시기가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장관이 검사에 순치됐느냐라고 따졌거든요. 그 당시에. 그 맥락에 왜 이렇게 섞겠습니까? 그때가 아마 4월인가 5월인가 그랬는데 장관이 1월 달에 되고 그랬는데 한 4개월 동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을 온건한 상태로 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도 강경일변도로만 가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제가 볼 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도 자기가 강경하게 가고 싶다고 해서 1부터 100까지를 다 강경하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국회 선진화법도 있는 거고 뭐 관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국회의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게 또 많긴 하지만 그래서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은 1부터 한 95까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추미애 국회의장이나 유사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머지 5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장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할게요. 네.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거는 강단을 발휘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될 거라는 점에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게 맞지? 된 게 아니죠. 예. 그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란 얘기예요. 예. 그 검사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50% 100%예요. 예.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이 없다. 저는 검사들 말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항상 검사들은 부정부패에 어떠한 성역도 없었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잖아. 우리 대통령께서 과거에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같잖아요. 이 말들이. 부정부패는 어떠한 성역이 없다. 법과 원칙을 정확히 준수해 비리 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같잖아. 이런 말들이 검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수사들이나 뭐 기소건들이나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기득권 세력에게 아부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 사람들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자기들만 무슨 뭐 마약 먹고 아니 무슨 뽕에 취해서 사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서초동에 무슨 다른 뭐가 있나?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는 다른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우리 그 검찰이 과거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잖아요. 부정부패에는 어떤 성역 당연하죠. 근데 당연하지. 99만 불기소는 왜 해? 그럼 99 검사 사건 왜 안 해요? 왜? 그렇지. 네? 아니 그리고 성폭행 그리고 사건도 있었잖아. 자기 그럼요. 동료에 대한 그 성폭행 내부에 사건도 있는 이런 있었잖아. 크고 작은 비리는 왜 눈 감느냐고요. 거기는 성역이에요? 검찰 내부에는 비리는 그 성역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이거 뭐야? 그리고 죄가 없는 증거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예? 증언 조작하고 그 제대로 밝혀낸 반성한 적 있어요? 가장 불신받는 조직 중에 하나가 검찰이에요. 마치 저 위에 무슨 선고하고 뭐 네. 이런 조직 이것처럼 본인들이 판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인간들이 저 맑은 상류에서 말이죠. 그렇죠. 청정지역에서 자기로부터 반성을 해야죠. 지금 왜 이번 인사 왜 했어요?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해야 될 수사를 안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아니 이번 죄를 덮으려고 이번 누구 인사는 죄는 그거를 막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 죄는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네. 누구의 죄를 뻔히 보이도 억지로 덮으려고 하고 이래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부정부에 성역 없죠? 용사는 성역입니까? 대통령은 성역입니까?
어? 살아있는 관료도 수사해야 된다며. 말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은 항상 이래서 더 부심받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행동도 이렇게 할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의 인사,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랄지, 특히 이원석이 후속 인사에 자기가 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들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알아서 했다라는 것이고, 언론에서는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의 흐름대로 갈 것이냐, 검사들이 조금이라도 뭐 동요를 일으켜서 뭐 반란을 할 것이냐, 뭐 결국은 이거잖아요. 예. 저는 그 부정부패에 성역이 없다라는 말에서 이 부정부패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부정부패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법 그 철학에 보면은 네. 사법 적극주의가 있고 사법 소극주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법 소극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일을 해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과하게 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기획하지 말고 가장 조금만 움직여서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 이 사법의 역할이다. 이런 주의인 거고, 사법 적극주의라는 거는 파다 보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재판도 하고 이런 이제 기류인 건데, 그동안 문제는 검찰들이 이 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정해진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파다 보면은 이 공소장에 적힌 거 말고 딴 거라도 나와요. 인생을 파버리지. 네, 그렇죠. 인생을 파버리지. 그렇게 해서 네. 적극주의를 거긴 행사를 하고. 네. 근데 만약에 이 성역이 없는 부분에 부정부패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네. 둘 다 없어. 부정부패도 없고. 네. 그러면 성역이 없잖아요. 부정부패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결론으로 지금 생각을 이미 정해놓은 거라면 사법 소극주의를 행사해서 아니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서도 그 돈 계좌를 제공했다는 거지 그걸 꼭 알고 고의로 이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주가 조작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계좌 제공해야지. 이게 지금 주가 조작범들이 이제 주식을 던졌네.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했을 수도 있다. 다 우연의 일치다. 고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수사할 거리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떤 생각을 하고 의도가 있어요 이번에. 네, 어떤 생각을 하고 한 건데 네. 이창수 검사라는 사람이 어제 한 말 중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는 관심을 모았던 단어가 크게 이제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수사를 아무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네. 경중을 따져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런 류의 아주 그냥 부정부패는 성역이 없으니까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이 없다. 그러니까 성역이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수사를 뭔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정부패는 성역이 없다라고 해놓고 성역이 있는 듯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물어야 될 거는 네가 얘기하는 부정부패가 뭐냐를 물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겠다는 거여서 네.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부정부패라는 건 혹시 야당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성역이라는 거는 야당의 뭔가 지금 또는 전 정권의 또는 뭐 이런 부분에 언론사들의 문제가 있는데 수사가 안 된 게 있어서 지금 내가 부임을 했으니 지금까지 진도 못 빼던 거를 가령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사위 뭐 자기가 하던 거지만 그다음에 또 김정숙 여사 관련돼서 고발돼 있는 건 이런 거를 한번 성역 없이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중을 따져서 수사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는 경중을 따지자는 거 아닙니까? 경중을 따지자. 가볍고 무거운 걸 따져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 아니냐. 그래서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는 경중을 한번 따져봤더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는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어. 이거 경하네. 이렇게 가서 그러면 경한 거를 왜 근데 그걸 청탁금지법으로만 해석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 검사는 어쨌든 예. 경중을 지금 굳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하네. 그럼 뭐 소환 조사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어떻게 끝낼 거냐인데 이거 보니까는 그냥 쩐 주고 이게 뭐 별로 그렇게 또 드러난 사실도 없네.
경하구만. 근데 어제까지는 가볍구만. 불기소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예. 오늘 신문에는 그런데 불기소 전망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기소, 그러니까 디올백도 어제 이 도이치 모터스도 불기소로 끝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 오늘 신문에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결국 앞서 쭉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은 가볍다. 이렇게 가고 야당과 관련된 거나 전 정권과 관련된 거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의심하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취임사를 보면 여기에는 김건희 얘기는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다 뭐냐면 부정부패는 그쪽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그 부정부패는 이권을 독점하고 특혜를 독식하고 이런 거고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는 뭐냐면 조국도 왜 정당을 만들었느냐? 자기 거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치화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민주당 이재명의 방탄. 이게 정치가 사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같으면은 보복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하다. 지금 야당이 문제라는 거예요. 조국이 문제고 이재명이 문제고, 저 문재인 정권의 이권 특혜 이런 게 문제지. 여기에는 김건희 얘기 없습니다. 그냥 검사들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스탠스를 봐봐서는 그렇게 프레임을 짜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네요. 국민의힘 생각이랑 이거는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생각이 검사들의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은 늘 비슷해 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믿으면서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정치의 사법화, 사법 정치화 이런 거를 몇몇 사람들이 내부에 논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창수 지검장 같은 이런 사람, 찐찐윤이지 이런 사람 논리를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인할 것 같아요. 첫날 대면 보고를 받은 3명의 부장검사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2개 수사부장도 있고 또 하나가 반부패 수사 1부장이 있는데 반부패 수사 1부장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란 말이죠. 이것도 같이 맡고 있는데 그러면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할지는 2개 부장검사랑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반부패 수사 1부장도 이거는 이제 김만배 신앙님으로 되는 진척이 되지 않는 사건에 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어떻게든 밀어붙일 것 같은 그런 기류고 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이제 야당 그쪽은 계속 팔아. 응? 파고 털고 계속 하는 얘기겠죠. 이때부터 전주지검에서 그랬다면 스토킹 하지 그랬다며. 보고를 받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2명이거든요. 인사가 나기 전에 보고를 받은 건지 인사가 나는 건지 그런 이 2명이 그렇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건지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사는 이번 주에는 당장 날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주로 예상이 되죠. 다음 주로는 예상이 되는데 그 2명이 빠진다고 해서 또 뻔한 이야기 하겠죠. 2명이 빠졌다고 법과 원칙을 정확히 준수해서 우리는 빈틈을 허용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나머지 검사들을 알로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보고의 자리가 왜 진척 이거밖에 안 됐어? 라든지 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가지고 뭘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왜 했어? 이런 자리였던 거냐. 그렇게 설마 그 정도로 물어봤을까? 서로 간의 선수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아마도 떠나야 할 것이야. 뭐 이런 자리였던 것인지 보고의 자리가 아니면 그래 요 정도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자리였던 것인지 아니 간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어디까지 갔나 어떻게 될 것 같아 간만 본 것인지 간 보고 나서 그 인사되는 사람한테 막 잘랐어요. 그렇죠. 윗선하고 그다음에 딱 얘기를 해서 얘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웬만하면 데려쓸라 했는데 얘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왜 말씀드렸냐면 수사팀의 최근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스탠스는 수사팀이 부른 김에 도이치모터스까지 하자였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인 거냐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임 중앙지검장 앞에서 본인들의 생각을 기탄 없이 이야기했을까? 그것도 그런 분위기가 될까? 검사들 분위기가. 가령 우리도
뭐 무서운 국장 만나면 국장이 불러. 그래가지고 취재부장을 불러요. 그래서 신임국장이 들어왔어.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물어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얘기했던 네. 교통 법규를 어겼어요. 네. 걸렸어. 어떻게 문제가 마무리해야 걸렸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 신임위에서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러면 네. 그 담당하고 있는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아니 저희가요 불러다가 망신 주고 누구처럼 했나요? 망신 주고 뭐 엄하게 저 처벌 그게 아니고요.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없던 거로 만들 수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낮은 수준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의 어떤 그 마음은 그런 거였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주면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바꾼 게 그걸 안 받아줘서 이게 다 날린 거잖아요. 검사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안, 2안, 3안 정도를 마련해 네.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부장검사들이 1안은 요거 수사해보니 여기까지 들어가면 어떤 리스크가 있고 지금 뭐 본인들은 정치와 아주 상관없는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2안에는 이렇게 만약에 기소유예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3안은 어떻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미 그렇게 했을 거야.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이 그렇지. 오는지 그런 것까지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네. 이 부장 검사들이 다음 주에 그대로 유임이 되건 아니면 교체가 되건 간에 이 김건희 여사가 오늘 또 어제 또 이 외부의 사진으로 또 등장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수사의 진행 방향을 수사를 어떻게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가는 저는 몇 번 부르냐 소환 조사도 불렀을 때 몇 시간이나 있다 나오냐를 처음에 한 번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 왜냐하면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10년부터 2011년, 12년 1단계, 2단계, 3단계 굉장히 복잡하게 91명의 계좌가 157개나 제공이 돼가지고 관련 인물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공범들은 재판 2심 막 진행하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수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2011년도에 서울대 그 최고 지도자 과정 다닐 때 도이치모터스 본인이 뭐 이사다, 디자인 제작팀 이사다라고 명함을 썼다라는 거 팩트도 다 증거가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 도이치모터스 임원이 그 주식이 가파르게 오를 때 주식을 6만 주를 던졌어요. 네. 그러자 1분도 안 돼서 김건희 여사가 다 사들였어요. 아, 그런 것도 다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알고도 샀는지 이 주가를 부양하려고 이게 문제인 건데 그럼 결국에 이 사안의 핵심은 뭐냐. 요럴 때 던지고 사고 그 거래를 계속할 때 본인이 계좌를 하나하나 제공할 때 김건희 씨 이거 주가 조작인지 알고 샀죠. 알고 제공했죠. 그 다음에 다음 증거 내밀고 알고 했죠. 네. 알고 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니요라고 하겠죠. 근데 다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쩐주들도 처음 이런 사람들 쩐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제공하고 계좌 제공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네. 몇몇이 기소가 돼서 지금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알고 하면은 죄가 되는 거고 고의가 문제가 되는데 쩐주들 입장에서는 모르고 했다라고 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러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들이미니까 마지막에 자백으로 바꿨고 네. 그 결과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을 때 이 작업을 다 하려면 그 몇 년치 자료를 다 제시하고 답변을 다 듣고 압박 수사를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환 조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 한 4시간 만에 나왔다. 한 8시간 만에 나왔다. 처음에 뭐 앞부분 1시간 걸리고요. 뒷부분 이거 지장 찍는데 또 1시간 걸려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수사 의지가 없는 거죠. 그 한 번으로 끝냈다. 이거는 수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단순 쩐주에 불과하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은 요걸 어떻게든 단순 쩐주로 만들어야 돼. 예? 단순 쩐주로 만들어야 되고 김건희와 권오수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김건희는 몰랐던 거야. 예? 그리고 김건희나 최은순이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야 돼.
그런 상당히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뉴스타파의 보도를 이제까지 쭉 오셨던 분들은 저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다 이루어지지? 이거 불가능해. 라고 상식적인 검사든 판사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단순 전주로 만들어야 되는 지금 임무를 띠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네. 나오는 얘기가 권오수 전 회장 그 재판이 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런 논리를 대면서 그 지금 새롭게 나온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재판이 그러니까 억지 논리죠, 당연히. 네. 이 재판이 확정이 안 됐어. 재판 중이잖아. 네. 근데 지금 조사를 하는 거는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나온 사실들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고 안 물어보고 뭐 언론 보도 이런 건 못 받고 기본적인 것만 합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니까 할 거니까는 불기소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심지어는 부르지도 않을 거다. 네. 불기소할 거면 안 부르겠죠. 안 부를 수 네. 있어요. 부르지도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게 난 이렇게 봅니다. 어제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하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그 며칠 전에 남편인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건 처신을 드립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엊그제 그 고은 인사가 났잖아요. 수사하는 사람 다 유배 그 좌천성 뭐 이렇게 다 유배를 보내버렸잖아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끝 클리어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보면 네. 그래서 공개행보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왜 나왔을까? 잠깐만 그리고 네. 여기에 공개행보 뭐냐면 이창수 지검장의 취임사나 이거 연결시켜 보면 이 김건희 끝난 거야. 클리어. 그러니까 공개행보하고 다 면제가 됐다. 끝. 다. 소환이고 뭐가 없어. 끝. 이거 소환이고 뭐가 없다. 끝. 그러니까 공개 행보했는데 어떻게 또 검찰 가요? 쪽팔리게. 끝. 그러니까 이거는 끝이고 그렇게 대신에 예. 그 사업의 정치 사업화를 하고 있는 이 야당들을 파서 계속 이슈화 시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행보를 그럴 보면 가능성. 예. 원래 활발한 공식 이제 행보를 하고 공개 행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검찰에 소환이 돼가지고 오늘은 소환 조사 가는 날입니다라고 해서 소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뭐 공개 행보를 한다. 그러면 그나마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공개 행보를 쭉 하다가 어느 날 소환돼가지고 포털에 서서 이렇게 속이고 있다가 저는 계속 자숙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행보로 쭉 간다. 그것도 뭐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다. 근데 비공개 행보로 쭉 하다가 어느 날 공개 행보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소환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소환 조사 받았는데 소환 조사 받은 다음에 난 계속 공개 행보할 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공개 행보를 왜 했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면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행보를 지금 하는 이유는 앞으로 소환 조사가 없거나 받더라도 솜방망이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오픈했다라고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면 모처에서 하겠지. 이를테면 모처에서. 그리고 소환이 결과가 아니고. 결과가 솜방망일 것이다. 네. 근데 국민들이 이거를 물론 뉴스타파 보도를 다 본 거는 아니지만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수많은 또 유튜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겨레나 경향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썼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거를 어떤 불기소를 하거나 적당히 기소유예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대 벌금까지 갈라나? 그리고 가려면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벌금형이라도 가려면 되면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글쎄요 국민들이 네. 덮어갈 수 있나?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게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하는 건지. 그리고 이원석 그 검찰총장도 그랬잖아요. 뭐 무슨 하늘의 그물이 성기더라도 성긴 것 같이 보이지만 걸리지 않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 검사들 이런 게 꼴보기 싫다니까. 아니 본인들이 하늘 위에 있는 존재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검사들은 하늘 위에서 이렇게 쫙 보고 있어가지고 야 다 걸려. 다 내 그물에 걸려. 근데 왜 김건희 여사는 키도 큰데 왜 안 걸려? 아니 아니 검사들이 그 말 하지만 예. 검사가 그 그물에 걸린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검사는 잘 안 걸리죠. 그 그물에는 거의 안 걸렸지. 걸렸는데 그냥 빼주는 거지. 쭉쭉 빠져나갔었지 본인들이. 예? 조그만가 보죠. 뭐. 아니 그 물꼬에 안 걸리고. 요번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해서 본인들 거는 가벼운 거야.
조그마한가 보죠. 네. 뭐 이게 이런 나라가 있나 주가 싶어요. 조작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이 통정매매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덕분에. 그렇죠. 통정매매가 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 저도 잘 몰랐어요. 고백하자면. 예? 그래 뭐 12시 송이가 있잖아요. 12시에 만나요.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덮냐고. 어? 덮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진짜 국민들의 저항 그리고 언론의 반응이 궁금한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판단이 이제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192석으로 국회는 거부권만 행사하면 정말 뻔뻔하게 거부권만 행사하면 불능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월 국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8월에 MBC 이사진 교체하거든요. 근데 MBC 이사진 그 방송 3법이 대통령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게 앞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KBS 당했듯이 MBC도 미안하지만 똑같이 당하는 지금 수순이야. 지금 행보로 봐서는 예. 더 강하게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댈 거는 의지할 거는 여기밖에 없어. 검찰하고 언론밖에 없거든. 그러면 언론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6월, 7월 뭐 상임위 구성하고 뭐 하다 보면 8월 13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박문진 바뀌는 게. 그러면 그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 기간에 걸려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려도 박문진 이사는 현재 법으로 그냥 쭉쭉쭉 바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MBC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이거는 뭐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 윤 대통령은 그런 쪽에 의존하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검찰 동원해서 덮고 네. 언론 장악해서 키우고 이거 여론 조작하고 할 수 있다라 믿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유일임도 있잖아요. 방심위 위원장도 또 그런 사람 또 아니 그런 사람이 또 연임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네. 지금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느 신문에 이겨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사단 출신의 어떤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대. 성렬이 형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네? 성렬이 형의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공감 능력이 아주 떨어져요. 세상 이치가 말이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고. 누르면 튀어오는 힘도 커요. 제가 MBC 기자로 살았는데요. 거기서 저도 산전수 다 겪거든요. 그렇게 쉽게 장악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난리가 나고 그러면 아니 그것도 KBS 물론 KBS랑 MBC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KBS 장악되는 거 보면 그게 그 미스터 선샤인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드라마요? 네. 네. 드라마에 빼앗긴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내준 것은 되찾을 포기하면, 수 없다. 스스로 포기하면. KBS는 사실 수신료 때문에 저항을 포기한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저항을 포기한 거예요.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저항을 이미 포기하고 들어간 거야. 수신료 정국이 딱 되면서부터. MBC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비슷한 수순을 지금 계속 밟고 있거든요. KBS에 둘러쳤던 그 조화 무더기들, 극우단체 조화 무더기들이 MBC 상암동에도 지금 아니 예전에도 그랬어요. 등장을 했기 때문에 보수 쪽에 어떤 뭐 단체들어서 옛날에도 와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또 심해지겠죠. 근데 뭐 그거 다 겪어봤습니다. 만족을 못해요. 이 정권은 KBS도 그렇고 하여튼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장악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KBS 9시 뉴스 이 정도면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박장범 앵커라는 분이 조그만 파우치 정도 했으면 조그만 파우치라고 하고 그 대통령실 용산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정도 말씀 들어주고 대통령이 여기서 국무회의에 여기 한번 앉아봐 그러면은 신나게 거기 앉아갖고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해주고 그거 다 방송해주고 그렇죠. 그 정도 했으면 야 이 정도면 장악했어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족을. 그렇죠.
KBS 라디오 아침 프로 진행자가 바뀐대요. 고성국이라며요? 예. 제가 했던 프로. 예.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고성국의 최강 시사로 바뀌었죠. 아니죠. 그러네요. 최경영의 네. 최강 시사였는데 네. KBS 출신의 KBS 기자인 전종철 기자가 전종철. 하는 맞아. 전격 네. 시사로 바뀌었거든요. 아, 그게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어? 전격 네, 시사가? 전격 시사로. 아예 안 보시는군요. 왜냐면 나 몰라. 왜냐면 이분이 이해는 이분이 됩니다. 전가잖아요. 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시로 해줍시다. 네. 네.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전시셔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이분이 또 네. 출신이 네. KBS에 또 아주 그 KBS 그쪽 라인의 성골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돌려드릴게요. 강성노조라고 할게요. 또는 아. 어용노조라고 해야 되나? 아, 강성 어용노조. 예. 네. 친정권 강성 어용노조 이렇게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아주 그 성골 라인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분들 네. 중에 예. 가장 아침 라디오 하기에 적합한 분을 그들 생각에 그렇죠. 거기다 꽂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 이름까지 전격 시사로 바꿔서. 그런데 그거에 만족을 못하고 왜 그분을 다른 데로 보내고 그 자리에 그거 유튜버라고들 언론에서 부르는 고성국 박사님을 거기에 왜 꽂는 겁니까? 왜 만족을 못해요 도대체? 제 이거는 추정입니다. 제 내피셜인데 그분이 만족을 못해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전종철 기자가 만족을 못할 겁니다. 그 자리에. 왜냐하면 아시지만 약해. 아니 그렇죠. 보직이 너무 더 약. 세. 보직이 너무 약하고 아 그건 아니야. 아, 왜냐면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안식년 들어가서 힘들 건데 그거. 예.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십니다. 아 그거 아니 이게 너무 힘들고 그날로 가나 그날? 아닙니다. 역사전을 그날로 그날로 가는 가나? 아니 같은 라디오인데 다른 시간대로 갑니다. 뭐 주진우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아 그런 지금 저녁 시간에? 루머가 돌고 있구나. 야. 루머가 아니라 거의 발표해 지금 공식적으로 릴리즈 했을걸요 보도자료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전종철 기자도 나이가 있고 아침하기 좀 해보니까 힘들지. 새벽에 보통 5시, 4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시, 5시에 해보니까 최경영이 하던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해보니까 엄청 힘들거든, 이게. 힘들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야, 내가 나이도 있고 최경영보다 선배인데, 나 좀 편하고 영향력 있는 데로 보내줘. 뭐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감히 또 말씀드리면 예. 그래도 물론 청취율이나 이런 게 예. 저녁 시사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날에 또 시사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사 방송에 사실 좀 메인은 사실은 아침 시사일 아침에.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7시, 9시.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피튀기게 싸우는 거야. 그렇죠. 예, 메인 뉴스들이.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왜 그 유튜브를 뽑느냐? 고성국을. 왜 만족을 못하냐? 그건 아젠다 세팅이 좀 덜하다.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젠다 세팅을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라고 저 윗선에서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거는. 더 해서 뭘 하냐 도대체 거기서 저는 그래서 아니, 적극적으로 아젠다 세팅을 해야지. 그래서 그 좌파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예? 반전하고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융성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 예전에 그 독재자들 보면 예. 언론을 다 막잖아요. 예. 언론을 막는 게 뭐냐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면 큰일 나는 게 많아. 아까 얘기한 그런 부정부패. 그게 이제 그렇죠. 부정부패거든요. 그렇죠. 비리, 그렇죠. 뭐 탐욕 드러나는 게 많거든요. 네. 그걸 숨겨야 되잖아요. 숨겨를 가지려고 방법은 뭐예요? 언론을 다 늘 틀어막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틀어막고 그다음에 그거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도 하고 옛날부터 뭐 국정원 동원하고 보안사 동원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통제권을 가자는 거죠. 예.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픽스 정치본색에서 그런 약속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전에 그 미디어 스핀 닥터라고 스스로를 그 지칭했던 자칭 미디어 스핀 닥터라고 스스로가 불려지기를 원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그 미디어 스핀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미디어 스핀의 첫 번째 원칙은 분리하면 무조건 소음을 만들면 됩니다. 분리하면 무조건 소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질 아까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본질이잖아요.
근데 다른 뉴스를 만들어서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랄지 뭘 할지 자꾸 이런 거를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손가락을 그쪽으로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조중동, 심지어는 한겨레 경향도 이거 뭐 이재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그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거든. 근데 손가락을 가리키지 않는 쪽, 원래 본질적이었던 부분을 계속 말해주는, 계속 아젠다 세팅을 하는 언론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소수로 밀리잖아. 그럼 힘이 빠져.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를테면 그쪽 언론이 계속 아젠다 세팅하라고 프레임을 예. 씌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석을 해줘야지, 벗겨줘야지. 그렇죠. 그게 있어야죠. 예.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남대문에 불이 났어. 구경꾼들이 막 모여. 예. 지금 나한테 불리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대문에 부를래? 그렇죠. 그럼 동대문으로 가. 예. 그럼 또 와 왜 정부 당국은 뭐냐 불도 못 끄고 뭐 이러잖아요. 네. 불리하잖아요. 그다음 서대문한테 부를래? 막 그런 쫓아다녀.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이요. 그럼 그럴수록 본질은 자꾸 흐려지고 그렇죠. 망각되고 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혐오할 대상들을 계속 만들죠. 예, 외국인이랄지, 중국이랄지, 뭐 어떤 특정 지역이랄지, 특정 계층이랄지, 특정 노조랄지, 이렇게 계속 만들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이 반국가 세력과 등치되게 이렇게 계속 이미지를 그렇죠. 더 씌우는 작업. 근데 저 젊은 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대선 전에 20대 청춘들 그 젠더인가 남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0대 청년들 남녀하고 다 힘들어요. 그쵸. 입시도 힘들고 취업난도 다 힘들어. 근데 남자애들이 내 힘든 이유를 여자애들 여자애들 군대를 안 가. 이렇게 얘들이 생각해 누가 그걸 아진다 프레임을 씌웠어. 그렇죠. 어? 내가 이러는 거는 여자애들이 너무 여자애들은 아주 그냥 뭐 극성스러워. 네. 어? 여자애들은 군대도 안 가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죠. 내가 힘든 원인을 사실은 국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게. 그럼요. 정부가 제도를 바꾸고 네. 뭐 개혁을 하고 사회를 구조를 바꾸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쪽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 약자를 선제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요. 그렇지.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우리 독일 국민이 지금 힘든 거는 유대 때문에. 때문이라고 하듯이 음. 우리 젊은 사람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응? 청춘들이 왜 싸워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런 측면들 유의 깊게 봐주시고요. 계속 정치본색에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혜원 기자, 김민하 평론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